이 반지 어젯밤 11시 27분에 누가 만졌어요. 냄새가 나요. 가스 냄새랑 섞인 금속 냄새. 이모가 밤에 뭔가 만지작거렸죠? 손가락 끝에서 기름 냄새도 나요. 거짓말하면 심장 소리가 달라져요. 지금 이모 심장 평소보다 2배 빨라요. 이모가 할아버지 죽이려고 가스밸브 만진 거 맞죠? 왜 그랬어요? 왜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대답 안 하면 제가 경찰 아저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이모 손톱 밑에도 검은 거 끼어 있어요. 밸브 돌릴 때 긁힌 거죠? 할아버지, 이모 조심하세요. 이모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모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숨소리가 자꾸 빨라져요. 소녀의 말이 떨어지자 응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한석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며느리 윤서영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9살 소녀 서진아가 방금 내뱉은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냄새와 소리만으로 72시간 전 범죄 현장을 재구성한 물리적 증언이었다. 회장의 침실 가스밸브는 어젯밤 누군가에 의해 미세하게 풀려 있었다. 아침이 되면 폭발하도록 정교하게 계산된 살인이었다. 그런데 골목에서 폐지 줍던 꼬마 거지가 냄새 하나로 범인을 지목했다. 며느리의 손가락에 낀 에메랄드 반지에서 가스밸브 윤활유 냄새가 났다는 이유로 회장실 비서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윤서영은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소녀를 노려봤다. 진아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며느리의 얼굴을 관통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구급차 사이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 비상벨을 눌렀기 때문이다. 응접실 탁자 위에는 증거품처럼 놓인 윤서영의 반지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소녀가 그 반지를 처음 맡은 건 30분 전 현관 앞이었다. 며느리가 신발을 벗으며 떨어뜨린 반지를 주워주는 순간 코끝을 찌른 섬뜩한 냄새가 있었다. 가스와 금속과 땀이 뒤섞인 범죄의 잔향이었다. 진아는 그 냄새를 절대 잊지 않는다. 한 번 맡은 냄새는 뇌 속에 영구히 각인되기 때문이다. 소녀는 반지를 코에 바짝 갖다 댔다. 그리고 눈을 감고 냄새 분자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에메랄드 표면의 왁스 코팅 냄새, 금속 밴드의 산화철 냄새, 그리고 결정적으로 석유계 윤활유와 도시가스 부취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부취제는 메르캅탄이라는 화합물이다. 공기보다 무겁고 썩은 양파 냄새가 난다. 정상적인 사람은 맡을 수 없을 만큼 미량이었지만 진아의 코는 10억 분의 1 농도까지 감지한다. 며느리는 어젯밤 늦게 회장의 침실에 들어갔다. 가스밸브를 미세하게 풀고 창문을 꽁꽁 닫았다. 밸브를 돌릴 때 손톱이 금속에 긁혀 검은 가루가 손톱 밑에 끼었다. 장갑을 끼지 않아서 반지에도 냄새가 배었다. 그리고 그 모든 흔적을 9살 소녀가 30초 만에 재구성해냈다. 최한석 회장은 진아를 빤히 쳐다봤다. 소녀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법정 증인보다 단단했다. 회장은 며느리를 돌아봤다. 윤서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주저앉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입술에서는 피가 배어나왔다. 스스로 깨문 것이다. 서영아.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윤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고개 들어. 내 눈 봐. 윤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붉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아버님, 저는 됐어. 말하지 마. 회장은 손사래를 쳤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였다. 아들이 죽고 나서 홀로 남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다. 회사 일도 맡겼고 재산도 나눠줬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 회장은 소파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비서가 황급히 부축했다. 회장은 비서의 손을 뿌리치고 창가로 걸어갔다. 12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부산 시내. 해운대 바다가 멀리 보였다. 회장은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왜 그랬어?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다.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뭐가 모자라서? 회사 지분도 줬고 카드도 줬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줬잖아. 그런데 왜? 윤서영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다. 강민이가 시켰나? 내 조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윤서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회장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그놈이구나. 회장은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강민이 잡아들여. 공항이고 어디고 다 막아.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응접실에는 회장과 윤서영, 그리고 복녀와 진아만 남았다. 진아는 여전히 윤서영을 주시하고 있었다. 소녀의 코는 여전히 벌름거렸다. 윤서영에게서 새로운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공포 냄새였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섞인 냄새. 사람이 극도로 겁먹었을 때 나는 냄새였다. 복녀가 진아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그만 가자. 할 일 다 했어.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일어서려는 순간 최한석이 불렀다. 잠깐만요. 복녀와 진아가 멈췄다. 회장이 다가왔다. 진아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정말 고맙다. 진아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아니긴. 내가 생명의 은인이야. 회장은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다. 백지 수표였다. 복녀에게 내밀었다. 얼마든지 쓰세요. 이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 겁니다. 복녀는 수표를 받지 않았다. 필요 없습니다. 사양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 목숨 살린 게 돈 받을 일입니까? 복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장은 수표를 든 손을 내리지 못했다. 그럼 최소한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다. 회장은 명함을 꺼내 복녀에게 건넸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복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은 응접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진아는 뒤를 돌아봤다. 12층 회장실 창문이 보였다. 회장이 창가에 서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진아는 손을 흔들었다. 회장도 손을 흔들었다. 복녀는 진아의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광안리 뒷골목으로 돌아갔다. 낡은 판잣집,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유일한 집이었다. 복녀는 진아를 안방으로 들여보냈다. 들어가서 쉬어. 오늘 피곤했지?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복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보리차를 우려 컵에 따랐다. 그리고 안방 문을 열었다. 진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물 마셔. 복녀가 컵을 건넸다. 진아는 상체를 일으켜 물을 받아 마셨다. 복녀는 진아 옆에 앉았다. 오늘 잘했어. 사람 목숨 살렸잖아. 진아는 컵을 내려놓고 복녀를 봤다. 할머니, 저 이상한가 봐요. 왜? 다른 애들은 냄새 못 맡잖아요. 저만 맡아요. 복녀는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게 내 재능이야. 부끄러워할 거 없어. 근데 가끔 무서워요. 너무 많은 냄새가 들어와서 머리가 아파요. 복녀는 진아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할미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진아는 복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복녀의 옷에서 빨래 비누 냄새가 났다. 따뜻하고 편안한 냄새였다. 진아는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안심이 됐다. 사건은 3일 전부터 시작됐다. 부산 광안리 뒷골목. 김복녀는 녹슨 리어카를 끌며 골목을 누볐다. 68세 노파의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옷은 기름때로 범벅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리어카 위에는 폐지와 고철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9살 소녀 서진아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진아는 코를 벌름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골목 어귀에서 생선 썩는 냄새가 났다. 23m 앞 쓰레기장에서 나는 냄새였다. 진아의 코는 냄새만으로 거리와 방향을 계산했다. 그때 골목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다. 급정거한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렸다. 김복녀는 리어카를 세우고 길을 비켜주려 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복녀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진아가 놀라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키려는 순간 차 뒷좌석 문이 열렸다. 명품 구두를 신은 여자가 내렸다. 윤서영이었다. 그녀는 복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길 좀 비키세요. 여기 지나가야 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윤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복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릎을 어루만졌다. 진아는 윤서영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코를 벌름거렸다. 여자에게서 독한 향수 냄새가 났다. 샤넬 넘버 5. 하지만 그 아래 깔린 냄새가 이상했다. 불안과 초조함이 섞인 땀 냄새였다. 진아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윤서영은 진아를 힐끗 보고는 차에 올랐다. 검은 세단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복녀는 진아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괜찮냐? 다친 데 없고?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요? 복녀는 무릎을 툭툭 털어냈다. 이까짓 거 익숙해. 신경 꺼. 두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다시 골목을 걸었다. 하지만 진아의 머릿속에는 아까 그 여자의 냄새가 맴돌고 있었다.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또 다른 냄새. 진아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틀 후 새벽 4시. 복녀는 잠에서 깼다. 진아가 침대에 없었다. 복녀는 황급히 일어나 방 안을 살폈다. 진아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얘야, 왜 안 자고 뭐하니? 진아는 대답 없이 코를 벌름거렸다. 복녀가 다가가자 진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밖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복녀는 창문을 열고 코를 들이댔다. 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진아야,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가스 냄새요. 아주 희미하게 나요. 복녀의 표정이 굳었다. 가스? 어디서? 진아는 손가락으로 골목 건너편을 가리켰다. 저 큰 집이요. 회장님 집. 복녀는 진아가 가리킨 방향을 봤다. 골목 건너편에는 3층짜리 양옥집이 있었다. 한성그룹 최한석 회장의 별채였다. 복녀는 진아의 어깨를 잡았다. 확실하니?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르캅탄 냄새요. 부취제. 가스 새는 거예요. 복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진아의 손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골목을 건너 회장 별채 대문을 두드렸다. 경비원이 나왔다. 뭐야 새벽에? 복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가스 샌다. 빨리 밸브 잠가. 경비원은 코웃음 쳤다. 무슨 헛소리야. 여기 가스 안 쓴다고. 복녀가 소리쳤다.
회장님 방에서 가스 냄새 난다니까. 빨리 확인해봐. 경비원은 귀찮다는 듯 혀를 찼다. 하지만 복녀의 기세에 눌려 무전기를 꺼냈다. 잠시 후 내부에서 연락이 왔다. 경비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가스밸브가 열려 있다고? 복녀와 진아는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별채 안은 난리였다. 집사와 가정부들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있었다. 2층 회장 침실에서는 최한석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나왔다. 그는 잠옷 차림에 얼굴이 붉었다. 가스를 마신 흔적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밸브를 잠그지 않았나? 집사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밸브가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최한석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계단 아래 서 있는 복녀와 진아를 봤다. 당신들이 알려줬소?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해가 냄새 맡고 알았습니다. 최한석은 진아를 내려다봤다. 꼬질꼬질한 옷에 맨발인 소녀.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내가 어떻게 알았지? 진아는 코를 가리켰다. 냄새 났어요. 메르캅탄. 23ppm 농도. 최한석의 눈이 커졌다. 9살 꼬마가 화학 용어를 쓰고 농도까지 계산했다. 내 이름이 뭐냐? 서진아요. 진아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최한석은 집사에게 눈짓했다. 집사가 봉투를 꺼내 복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복녀는 받지 않았다. 돈은 됐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당연한 거죠. 최한석은 복녀의 눈을 봤다. 거지 할망구 같았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다. 그럼 최소한 아침이라도 먹고 가시오. 복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갈게요. 두 사람이 돌아서려는 순간 현관에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윤서영이 내렸다. 그녀는 별채 안의 소란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최한석이 대답하기 전에 진아가 윤서영을 빤히 봤다. 그리고 코를 벌름거렸다. 윤서영의 손에서 냄새가 났다. 가스 냄새, 그리고 금속 냄새. 진아의 눈이 윤서영의 손가락으로 향했다. 에메랄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반지 밴드 부분에 미세한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다. 진아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이모 손에서 냄새나요. 윤서영이 움찔했다. 뭐? 가스 냄새. 그리고 금속 냄새. 이모 어젯밤에 뭐 만졌어요? 윤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한석이 며느리를 봤다. 서영아 무슨 말인지 아니? 윤서영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버님 이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아는 윤서영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서영이 손을 빼려 했지만 진아는 놓지 않았다. 소녀는 반지를 코에 바짝 갖다 댔다. 이 반지요. 여기서 냄새 나요. 메르캅탄이랑 윤활유 냄새. 최한석의 표정이 변했다. 윤활유?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스밸브 돌릴 때 쓰는 거요. 밸브가 뻑뻑하니까 기름 바르고 돌리잖아요. 윤서영은 손을 빼려고 발버둥 쳤다. 하지만 진아는 놓지 않았다. 소녀는 윤서영의 손톱을 봤다. 여기요. 손톱 밑에 검은 가루 끼어 있어요. 금속 가루. 최한석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윤서영은 뿌리치려 했지만 회장의 힘이 더 셌다. 그는 며느리의 손톱을 봤다. 검은 가루가 끼어 있었다. 이게 뭐냐? 윤서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 어젯밤에 차고 문 고치느라. 진아가 끼어들었다. 거짓말이에요. 최한석이 진아를 봤다. 어떻게 하니? 심장 소리요. 이모 심장이 지금 엄청 빨리 뛰어요. 분당 120회.
거짓말할 때 나는 소리예요. 윤서영은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최한석이 집사에게 소리쳤다. 경찰 불러. 윤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그녀는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문을 막아섰다. 윤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님, 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진아는 윤서영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모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숨소리가 떨려요. 최한석은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평생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윤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윤서영은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최한석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복녀가 다가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한석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며느리가 날 죽이려 했는데. 복녀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진아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경찰차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소녀는 여전히 코를 벌름거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냄새를 맡고 있었다. 최한석에게서 나는 냄새였다. 슬픔과 배신감이 섞인 냄새. 경찰차가 골목을 벗어나자 최한석은 천천히 일어섰다. 집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손살에 쳤다. 괜찮아. 혼자 설 수 있어.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부산 시내가 보였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회장에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다. 며느리를 믿었던 1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복녀는 진아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회장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한석은 뒤돌아봤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별채를 나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진아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왜? 이모가 감옥 가면 어떡해요? 복녀는 진아를 끌어안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모가 나쁜 짓을 한 거지. 근데, 그리고 넌 사람 목숨 살렸어. 자랑스럽게 생각해. 진아는 복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두 사람은 골목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윤서영의 체포 소식이 나왔다. 한성그룹 회장 살인 미수 사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가스 중독으로 죽이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복녀는 TV를 끄고 진아를 봤다. 진아야, 밥 먹자.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다. 복녀가 국을 떠서 진아 앞에 놓았다. 많이 먹어. 오늘 힘들었지? 응.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TV는 꺼져 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방 안을 채웠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옆집에서 부부가 싸우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진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복녀를 봤다. 할머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아요? 복녀가 국을 떠다 입에 넣으며 대답했다. 왜? 여기 싫어? 아니요. 근데 뭔데? 할머니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복녀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리고 진아를 빤히 봤다. 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할미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할머니 허리 아프잖아요. 리어카 끌 때 힘들어 하시는 거 봤어요. 복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하기는. 걱정 마. 할미는 괜찮아.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다. 하지만 진아의 마음은 무거웠다. 할머니가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게 미안했다.
다음 날 아침 복녀와 진아는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섰다. 오늘도 폐지를 주어야 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북적였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다. 진아는 코를 막았다. 생선 비린내가 너무 강했다. 할머니, 저 먼저 저쪽 가 있을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진아는 시장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헌책방이 있었다. 진아는 헌책방 앞에 쌓여 있는 책들을 구경했다. 과학책, 수학책, 역사책. 진아는 화학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표지가 너덜너덜했지만 내용은 온전했다. 아가씨 그거 살 거야? 헌책방 주인 할아버지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 많이 봐. 공짜야. 진아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책을 펼쳤다. 화학 반응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진아는 책장을 넘기며 읽었다. 1시간이 흘렀다. 진아는 책을 덮고 일어섰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또 와. 진아는 시장 입구로 돌아갔다. 복녀가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실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야.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했다. 고물상 주인이 폐지를 달아보고 돈을 건넸다. 오늘은 3만 원이네. 복녀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두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최한석은 윤서영이 수감된 경찰서를 찾았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윤서영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최한석은 수화기를 들었다. 윤서영도 수화기를 들었다. 아버님. 윤서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한석은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빤히 봤다. 침묵이 흘렀다. 윤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 최한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제가 겁이 났어요. 뭐가 무서웠는데? 윤서영은 고개를 숙였다. 강민 씨가 협박했어요. 회장님이 유원장을 바꾼다고 했어요. 서연이한테 가는 재산을 다 회수한다고. 최한석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날 죽이려 했어? 아버님, 저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민 씨가 서연이를 건드릴 거라고 협박했어요. 최한석은 수화기를 꽉 쥐었다. 그게 이유가 되나? 내가 너희 모녀를 어떻게 대했는데? 윤서영은 눈물을 흘렸다. 알아요. 아버님이 잘해주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저는 딸을 지키고 싶었어요. 최한석은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만은. 강민이는 어디 있어? 모릅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정말 몰라요. 강민 씨가 출국한 것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최한석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다 멈췄다.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가 감옥에 있다는 거. 윤서영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그 앤 아직 어려. 충격받을 거야. 윤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한석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면회실을 나오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같은 시각, 복녀와 진아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TV에서는 윤서영 사건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다. 복녀는 TV를 끄고 진아를 봤다. 진아야, 너 괜찮니? 요즘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은데. 진아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건가요? 뭐가? 이모 때문에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면 이모가 감옥 안 갔을 텐데. 복녀는 진아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넌 옳은 일을 한 거야. 이모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근데 이모가 불쌍해요. 복녀는 진아를 끌어안았다. 착한 건 좋은데 너무 착하면 내가 다쳐. 나쁜 사람한테 동정하지 마. 진아는 복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복녀의 체온이 따뜻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진아를 깨웠다. 진아야, 일어나. 오늘 병원 가야 돼. 병원요? 왜요? 내가 요즘 얼굴이 안 좋아. 검사 좀 받아보자. 진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가 진아를 진찰했다.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네요. 스트레스요? 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복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이 애가 범죄를 목격했어요.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아이가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상담이요? 네. 아동심리 상담이요. 이런 경우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녀는 진아를 봤다.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전 괜찮아요. 진아야. 정말 괜찮아요. 저 안 아파요. 의사는 처방전을 끊어주며 말했다. 일단 약부터 드시고 상태를 지켜보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다시 오십시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복녀는 약국에서 약을 지어 진아에게 건넸다. 하루 3번 밥 먹고 먹어야 돼. 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진아야. 두 사람이 뒤돌아봤다. 최한석 회장이었다. 그는 검은 세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어떻게? 복녀가 놀라 물었다. 최한석은 진아를 봤다. 진아야, 그동안 잘 지냈니?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한석은 복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받으세요. 지난번에 못 드린 거. 복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돌려줬다.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양하지 마세요. 이건 감사의 표시예요. 사람 목숨 살린 게 돈 받을 일입니까? 최한석은 봉투를 다시 복녀에게 밀었다. 그럼 진아 교육비로 쓰세요. 이 애는 재능이 있어요. 제대로 교육받아야 해요. 복녀는 진아를 봤다. 진아도 복녀를 올려다봤다. 할머니가 결정해. 복녀는 한숨을 쉬고 봉투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고맙게 쓰겠습니다. 최한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진아를 제 집에서 키우게 해주세요. 복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아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애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요. 복녀는 진아의 손을 꽉 잡았다. 안 됩니다. 왜요? 진아는 제 손녀예요. 누구한테도 안 줘요. 최한석은 복녀의 눈을 봤다. 단호한 눈빛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최한석은 명함을 꺼내 복녀에게 건넸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받으세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복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최한석은 차에 올라 떠났다. 복녀와 진아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복녀는 봉투를 열어봤다. 수표가 들어 있었다. 5천만 원. 복녀는 수표를 만지작거렸다. 진아야, 이 돈으로 학원 보낼까?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전 학원 싫어요. 왜? 공부 잘하면 좋잖아.
학원 가면 냄새 많이 나요. 애들 땀 냄새, 선생님 향수 냄새. 머리 아파요. 복녀는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복녀는 진아를 끌어안았다. 알았어. 우리 그냥 이렇게 살자. 저녁이 되자 복녀는 진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TV를 틀었다. 뉴스에서는 최강민이 해외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인터폴의 협조로 태국에서 검거됐다고 했다. 봐라. 나쁜 짓 하면 결국 잡힌다. 복녀가 말했다. 진아는 TV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근데 이모는 어떻게 돼요? 재판받고 형 받겠지. 감옥에 오래 있어야 돼요? 아마 그럴 거야. 진아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전 아직도 이상해요. 뭐가? 이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모는 나쁜 냄새가 안 났어요. 복녀는 진아를 봤다. 무슨 소리야? 나쁜 사람들은 특별한 냄새가 나요. 근데 이모는 그냥 무서운 냄새만 났어요. 복녀는 진아의 말을 곱씹었다. 소녀의 말대로라면 윤서영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저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뿐. 진아야 세상 일은 복잡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밥이나 먹어. 식기 전에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복녀는 창문을 닫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윤서영의 재판이 시작됐다. 복녀와 진아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엄숙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윤서영이 피고인석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수감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있었다.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 윤서영,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정합니까? 윤서영은 작게 대답했다. 네.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겼다. 공범 최강민이 협박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협박했습니까? 윤서영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제 딸을 해치겠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유언장을 바꾸면 딸이 받을 재산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최강민은 현재 해외 도주 중이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강민은 어제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다. 그렇다면 최강민을 증인으로 소환하십시오. 네. 재판은 계속됐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다. 집사, 경비원, 경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아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 서진아, 선서하십시오. 진아는 어린 목소리로 선서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판사가 물었다. 당신이 가스 누출을 발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냄새 났어요. 무슨 냄새? 메르카탄이요. 도시가스 부취제. 일반인은 그 정도 미량을 감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코가 좋아요. 10억 분의 1 농도까지 맡을 수 있어요. 방청석이 다시 웅성거렸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가능합니까?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진아는 코를 벌름거렸다. 재판장님 30분 전에 커피 마셨죠? 아메리카노. 설탕 2스푼 넣었어요. 판사의 눈이 커졌다. 정확했다. 그리고 판사님 옆에 있는 서기관님은 아침에 삼겹살 드셨어요. 마늘도 같이요. 서기관의 얼굴이 붉어졌다.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진아는 계속 말했다. 검사님은 담배 피우세요. 말보로 라이트. 1시간 전에 피웠어요. 검사가 놀라 자기 옷을 내려다봤다. 변호사님은 향수 뿌렸어요. 불가리 프루옴무. 너무 많이 뿌려서 저한테까지 냄새나요. 변호사가 당황해서 옷을 털었다. 판사는 진아를 빤히 봤다. 알겠습니다. 증인의 능력은 인정합니다. 진아는 증인석에서 내려왔다. 복녀가 진아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재판은 계속됐다. 최강민이 법정에 끌려왔다. 그는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최강민. 공범 윤서영을 협박했습니까? 최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거짓말. 윤서영이 소리쳤다. 최강민은 윤서영을 봤다. 나는 단지 조언을 했을 뿐이야. 내가 알아서 한 거지. 당신이 내 딸을 협박했잖아. 증거 있어? 윤서영은 말문이 막혔다. 최강민은 비릿하게 웃었다. 없잖아. 왜냐면 나는 안 했거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들은 정숙하십시오. 재판은 몇 시간 더 계속됐다. 해가 질 무렵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윤서영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강민은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떨어졌다. 재판이 끝났다. 윤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강민은 경찰에 끌려나갔다. 복녀와 진아는 법원을 나왔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서진아 양, 소감 한마디. 할머니, 인터뷰 좀. 복녀는 진아의 손을 꽉 잡고 기자들을 피해 걸었다.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진아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복녀가 물을 가져다 줬다. 진아야 힘들었지? 진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다. 복녀는 진아의 이마를 짚어봤다. 열이 있었다. 애야 또 열나네. 복녀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진아의 이마에 올려놓았다. 진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아는 일어나지 못했다. 열이 38도까지 올랐다. 복녀는 진아를 업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 선생님, 이 애가 계속 열이 나요. 의사가 진아를 진찰했다.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이요? 네.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아는 병원 6인실에 입원했다. 복녀는 진아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진아야 금방 나을 거야. 걱정 마. 진아는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저 죽는 거 아니죠? 무슨 소리야? 감기일 뿐이야.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복녀는 진아의 손을 꽉 쥐었다. 괜찮아. 할미가 여기 있잖아. 진아는 눈을 감았다. 복녀는 진아의 손을 놓지 않고 밤새 지켰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됐다. 열은 계속 올랐고 식욕도 없었다. 의사는 정밀 검사를 했다. 할머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래요? 후각 과민증입니다. 그게 뭔데요? 후각이 지나치게 발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입니다. 진아는 너무 많은 냄새를 동시에 맡아서 뇌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복녀는 진아를 봤다. 진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고칠 수 있어요?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복녀는 한숨을 쉬었다. 얼마나요? 최소 6개월. 길면 1년.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처방전을 끊어주고 나갔다. 복녀는 진아 옆에 앉았다. 진아야 들었지? 6개월이면 나을 거래. 진아는 복녀를 봤다. 할머니 제가 이상한 거 맞죠? 아니야. 넌 특별한 거야. 근데 왜 아파요? 특별한 애들은 다 그래.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못 듣는 걸 들으니까 힘든 거야. 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복녀는 진아를 끌어안았다. 알아. 근데 넌 이미 특별해. 그걸 받아들여야 해. 진아는 복녀의 품에서 울었다. 복녀도 눈물을 흘렸다. 한 달이 지났다. 진아는 퇴원했지만 상태는 여전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복녀는 진아를 데리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같은 말을 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녀는 지쳐갔다.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 일도 힘들었다. 진아를 돌보느라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이다. 돈도 떨어져 갔다. 최한석이 준 5천만 원도 병원비로 다 써버렸다. 어느 날 저녁, 복녀는 텅 빈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진아는 방에서 누워 있었다. 복녀는 진아에게 저녁을 가져다 줬다. 진아야 밥 먹어.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 힘이 나지. 싫어요. 복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진아 옆에 앉았다. 진아야 할미한테 미안해. 왜요? 너한테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줘서. 진아는 복녀를 봤다. 할머니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내가 돈이 있었으면 더 좋은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을 텐데. 진아는 복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복녀는 진아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진아를 깨우지 않고 혼자 나갔다. 리어카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다. 오늘은 폐지를 많이 주어야 했다. 병원비가 또 밀렸기 때문이다. 복녀는 시장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점심때가 되자 복녀는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갔다. 고물상 주인이 폐지를 달았다. 오늘은 2만 원이네. 복녀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오후 내내 폐지를 주었다. 해가 질 무렵 복녀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진아가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폐지 주우러. 혼자요? 응. 진아는 복녀를 봤다. 복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복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라면을 끓여 진아와 나눠 먹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TV를 봤다. 뉴스에서는 최한석 회장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저 할아버지 잘 사시네. 진아가 말했다. 복녀는 TV를 봤다. 그러게.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야. 할머니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복녀는 진아를 봤다. 왜? 부러워? 아니요. 근데 뭔데? 할머니가 안 힘들면 좋겠어요. 복녀는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미는 너만 있으면 안 힘들어. 두 사람은 TV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복녀는 진아 옆에 누워 천장을 봤다.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까? 돈은 또 어떻게 벌까? 걱정이 끝이 없었다. 진아는 복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자요. 응, 자자. 두 사람은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복녀는 진아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의사가 진아를 진찰했다.
상태가 좋아지지 않네요. 어떡하죠? 약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어요. 심리치료요? 네. 후각 과민증은 신체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해요.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심리치료사를 소개해줬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면 됩니다. 비용은요? 회당 10만 원입니다. 복녀는 한숨을 쉬었다. 한 달이면 4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나?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원을 나와 복녀와 진아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진아가 물었다. 할머니 심리 치료 안 받아요? 돈이 없어. 괜찮아요. 저 안 아파요. 복녀는 진아를 봤다. 아니야. 치료받아야 돼. 근데 돈은 내가 벌어. 복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복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돈을 어떻게 벌까? 리어카로는 한계가 있었다.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복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찬장을 열어 안을 봤다. 오래된 보자기 하나가 있었다. 복녀는 보자기를 꺼내 펼쳤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30년 전 명동에서 고리대 금업을 할 때 받아둔 채권들이었다. 당시 부도난 회사들의 무기명 채권. 지금은 휴지 조각이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직했었다. 복녀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다. 대부분 부도난 회사들이었다. 하지만 한 장이 눈에 띄었다. 한성그룹 계열사 채권. 액면가 10억 원. 복녀는 채권을 자세히 봤다. 만기일은 2026년 1월 15일. 5일 후였다. 복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이게 아직 유효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복녀는 채권을 들고 은행으로 갔다. 창구 직원에게 채권을 보여줬다. 이거 아직 유효한가요? 직원이 채권을 확인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안쪽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 지점장이 나왔다. 손님, 이 채권 어디서 나셨습니까? 30년 전에 받은 거예요. 이거 아직 유효합니다. 만기일이 5일 후네요. 복녀의 눈이 커졌다. 그럼 돈 받을 수 있어요? 네. 만기일에 오시면 됩니다. 복녀는 은행을 나와 멍하니 서 있었다. 10억 원. 그 돈이면 진아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다. 복녀가 은행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세단 안에서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복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확인했습니다. 채권이 진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액면가가 얼마지? 10억입니다. 만기일은 5일 후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다. 회수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복녀를 따라갔다. 복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남자는 택시를 타고 뒤를 쫓았다. 복녀가 집에 도착했다. 남자는 골목 입구에서 차를 세웠다. 그는 복녀의 집을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위치 파악했습니다. 광안리 판잣집입니다. 오늘 밤에 처리해. 네. 남자는 전화를 끊고 차에서 내렸다. 골목을 걸으며 복녀의 집을 살폈다. 낡은 판잣집. 문은 허술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쉬운 목표였다. 저녁이 됐다. 복녀는 진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진아는 밥을 먹다 말고 코를 벌름거렸다. 할머니 밖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복녀는 창문을 봤다. 무슨 냄새?
담배 냄새요. 그런데 평소랑 달라요. 더 독해요. 복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골목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진아의 말이 신경 쓰였다. 문 잠가야겠다. 복녀는 현관문을 확인했다.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진아에게 돌아왔다. 괜찮아. 문 잠갔어. 진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그 냄새 계속 나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복녀는 진아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 할미가 지킬게. 자정이 됐다. 복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진아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복녀는 벌떡 일어났다.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복녀는 진아를 깨웠다. 진아야, 일어나. 조용히. 진아는 눈을 떴다. 복녀는 진아의 입을 막고 속삭였다. 방에 숨어 있어. 절대 나오지 마.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장 안으로 들어갔다. 복녀는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집었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남자 둘이 들어왔다. 복녀는 식칼을 들고 남자들을 마주했다. 누구야?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복녀에게 다가왔다. 복녀는 식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남자 하나가 복녀의 팔을 잡았다. 식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채권 내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복녀는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이 더 셌다. 채권이 뭔데? 거짓말하지 마. 오늘 은행에서 확인했잖아. 복녀는 이를 악물었다. 남자들이 자신을 미행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없어. 은행에 맡겼어. 남자가 복녀의 멱살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채권 어디 있어? 복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가 복녀를 벽에 내동댕이 쳤다. 복녀가 바닥에 쓰러졌다. 집 뒤져. 다른 남자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짐을 쏟아냈다. 옷장을 열었다. 진아가 옷장 안에 숨어 있었다. 여기에 있어. 남자가 진아를 끌어냈다. 진아는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 복녀는 바닥에서 일어났다. 그 애한테 손대지 마. 남자가 진아의 목을 잡았다. 채권 안 내놓으면 이해 죽인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부엌 찬장을 가리켰다. 거기 있어. 남자가 찬장을 열었다. 보자기가 나왔다. 그 안에 채권이 있었다. 남자가 채권을 확인했다. 맞다. 이거야. 남자는 채권을 챙기고 진아를 놓았다. 진아가 복녀에게 달려갔다. 두 남자는 집을 나가려다 멈췄다. 증인 없애야 돼.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복녀는 그 의도를 알아챘다. 안 돼. 남자가 커튼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다. 두 남자는 집을 나갔다. 복녀는 진아를 안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다. 문 열어. 복녀가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불길은 점점 커졌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진아는 코를 막았다. 할머니, 연기 냄새가 너무 독해요. 못 숨쉬겠어요. 복녀는 진아를 데리고 창문으로 갔다. 창문을 깼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창문이 너무 작았다. 진아만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다. 진아야, 먼저 나가. 할머니는요? 나도 나갈게. 빨리. 복녀는 진아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다. 진아는 밖으로 떨어졌다. 복녀는 자신도 나가려 했지만 몸이 끼었다. 할머니. 진아가 밖에서 소리쳤다. 복녀는 계속 빠져나가려 했지만 안 됐다. 불길이 복녀에게 다가왔다.
진아야 도망가. 빨리. 싫어요. 할머니 안 가요. 진아는 창문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복녀가 막았다. 가라니까. 사람 많은 데로 가서 도움 요청해. 진아는 울면서 골목을 뛰어나갔다. 복녀는 진아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진아는 골목을 달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큰 길로 나와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불이야.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한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진아는 다시 골목으로 뛰어갔다.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소방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렸다. 진아는 집 앞에서 멈췄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다. 진아는 집으로 뛰어들려 했다. 하지만 지나가던 남자가 진아를 붙잡았다. 안 돼. 들어가면 죽어. 할머니가 안에 있어요. 소방관들이 구할 거야. 기다려. 소방차가 도착했다. 소방관들이 뛰어내려 불을 끄기 시작했다. 진아는 그 광경을 지켜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한참 후 불이 꺼졌다. 소방관 하나가 집 안에서 복녀를 업고 나왔다. 복녀는 의식이 없었다. 구급대원들이 복녀를 들것에 옮겼다. 할머니, 진아가 달려갔다. 구급대원이 진아를 막았다. 지금은 안 돼. 병원 가야 해.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 같이 가자. 진아는 구급차에 올랐다. 복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진아는 복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깨어나요. 제발.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병원에 도착했다. 복녀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진아는 밖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시간이 지났다. 의사가 나왔다. 진아가 달려갔다. 할머니는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연기를 많이 마셔서 의식이 없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깨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기다려봐야 해요. 진아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할머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의사가 진아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게 자기 잘못 같았다.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했고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위험에 빠졌다. 간호사가 진아를 보호자 대기실로 안내했다. 진아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밤이 깊어갔다. 새벽이 됐다. 진아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걸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복녀가 보였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진아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아야. 진아가 뒤돌아봤다. 최한석 회장이었다. 그는 급히 달려온 듯 숨이 가빴다. 뉴스 보고 왔어. 괜찮니?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할머니가 안 깨어나요. 최한석은 진아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할머니 곧 깨어날 거야.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진아는 최한석의 품에서 울었다. 최한석은 진아의 등을 토닥였다. 이틀이 지났다. 복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진아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최한석이 병실을 마련해줬지만 진아는 중환자실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날 오후 최한석이 진아를 찾아왔다. 그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진아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다. 카페에 앉았다.
최한석이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니?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최한석이 봉투를 열었다. 채권이 나왔다. 이게 내 할머니 거야. 불난 집에서 경찰이 찾았어. 그게 뭔데요? 10억짜리 채권이야. 만기일이 내일이고. 진아는 채권을 봤다. 종이 한 장. 그게 10억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이 채권 때문에 할머니가 다친 거야. 누군가 이걸 빼앗으려고 불을 질렀어. 진아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 사람들 잡았어요? 아직. 하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야. 최한석은 채권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내일이 만기일이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올게. 그 돈으로 할머니 치료하자.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한석은 진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넌 우리 집에서 지내. 혼자 있으면 위험해. 할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할머니는 내가 최고 의료진 붙여줄게. 넌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진아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최한석은 은행에 갔다. 채권을 제시했다. 은행원이 채권을 확인했다. 10억 원 입금 완료됐습니다. 최한석은 통장을 받았다.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진아에게 통장을 건넸다. 이게 내 할머니 돈이야. 잘 간직해. 진아는 통장을 받았다. 10억? 할머니가 30년을 기다린 돈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복녀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의사들은 희망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진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중환자실 밖에서 할머니를 기다렸다. 그날 밤, 진아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다. 복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진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간호사님, 할머니 손가락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다.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 복녀를 확인했다. 복녀의 눈꺼풀이 떨렸다. 의사 선생님 불러요. 환자 깨어나고 있어요. 의사들이 달려왔다. 복녀의 눈이 천천히 떴다.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복녀 씨 들리세요? 복녀는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다. 의사들이 검사를 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깨어났습니다. 의식도 명료해요. 진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들어가도 돼요? 잠깐만요. 5분만. 진아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복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진아를 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진아가 복녀의 손을 잡았다. 복녀는 힘없이 진아의 손을 쥐었다. 미안해. 걱정했지. 할머니 말하지 마세요. 아직 힘들어요. 괜찮아. 할미 괜찮아. 진아는 복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채권 찾았어요. 10억 받았어요. 할머니 이제 걱정 없어요. 복녀는 눈물을 흘렸다. 30년을 기다린 보상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복녀는 퇴원했다. 진아와 함께 최한석이 마련해준 새 집으로 이사했다. 광안리 바닷가가 보이는 깨끗한 아파트였다. 복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이게 꿈인가? 진아가 복녀 옆에 섰다.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복녀는 진아를 끌어안았다.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 죽었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 살린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방화범을 잡았다고 했다. 복녀와 진아는 경찰서로 갔다. 유리창 너머로 두 남자가 앉아 있었다. 불을 지른 그들이었다. 저 사람들이에요. 진아가 확인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백했습니다. 배우도 밝혀졌어요. 누구예요? 최강민입니다.
복녀의 표정이 굳었다. 최강민. 감옥에 있는 그가 밖에서 사람을 시켰던 것이다. 채권을 빼앗아 자기가 찾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복녀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 욕심은 끝이 없네. 경찰서를 나와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최한석이 찾아왔다. 그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축하주예요. 새 출발. 복녀는 미소 지으며 받았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진아가 날 살렸잖아요. 서로 생명의 은인이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와인을 마시며 웃었다. 진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진아야 학교 갈 거지? 최한석이 물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친구들 사귀고 싶어요. 그래.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생길 거야. 복녀는 진아를 봤다. 우리 진아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네. 진아는 웃었다. 평범하게요? 좋고 좋은데요.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흘렀다. 진아는 학교에 입학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다. 교실 안 수많은 냄새들이 진아를 괴롭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다. 친구도 생겼다. 진아의 특별한 능력을 신기해하는 아이들이 다가왔다. 진아는 친구들에게 냄새로 뭐가 보이는지 설명해줬다. 너 진짜 천재다. 친구들이 말했다. 진아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1년이 지났다. 진아는 학교에서 과학 경시대회에 나갔다. 화학 부문에서 1등을 했다. 복녀는 시상식에 참석해 진아를 안아줬다. 자랑스럽다. 우리 진아. 진아는 복녀를 꽉 안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저녁을 먹었다. TV를 틀었다. 뉴스에서는 한성그룹 소식이 나왔다. 최한석이 새로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했다. 천재 학생 지원 재단이래요. 진아가 말했다. 복녀는 TV를 봤다. 회장님 참 좋은 분이야. 할머니도 좋은 분이에요. 복녀는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네. 두 사람은 TV를 보며 웃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다. 복녀와 진아의 얼굴도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다. 며칠 후, 진아는 최한석의 초대를 받아 한성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회장실에는 윤서영의 딸 최서연이 있었다. 미국에서 돌아온 것이다. 안녕. 넌 진아구나.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진아는 악수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 고마워. 할아버지 살려줘서. 아니에요. 최한석이 두 소녀를 봤다. 너희 둘이 친구 됐으면 좋겠구나. 서연은 웃으며 진아의 손을 잡았다. 당연히 친구할 거예요. 그치?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소녀는 금방 친해졌다. 저녁이 되자 최한석은 두 소녀와 복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진아야,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최한석이 물었다. 진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과학자요. 냄새 연구하는 과학자. 좋아. 그럼 내가 대학까지 지원해 줄게. 괜찮아요. 저희한테 돈 있어요. 복녀가 말했다. 최한석은 웃었다. 알아요. 하지만 진아는 특별한 아이예요. 세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복녀는 진아를 봤다. 진아도 복녀를 봤다. 할머니가 결정하세요. 복녀는 한숨을 쉬고 최한석을 봤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또 흘렀다. 진아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과학 동아리에 가입했다. 냄새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도 교수는 진아의 능력에 놀랐다. 진아야, 너 정말 대단해. 이 연구 계속하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어. 진아는 웃었다. 아직 멀었어요. 대학에 진학했다. 화학과에 입학했다. 후각 연구로 여러 논문을 발표했다.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복녀는 진아의 성장을 지켜봤다. 가슴이 벅찼다. 골목에서 폐지 줍던 그 아이가 이제 과학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진아는 복녀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행복해요? 진아가 물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있는데.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랑 있어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바다도 붉게 물들었다. 진아야, 나 죽으면.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들어봐. 나 죽으면 슬퍼하지 마. 난 행복하게 살았어. 너랑 함께. 진아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제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해요. 복녀는 웃었다. 그래. 그래야지. 할미가 오래 살아야지.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파도가 그들의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먼 훗날. 진아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다. 후각 연구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시상식에는 복녀가 참석했다. 90세가 넘은 복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했다. 진아는 상을 받고 연단에 섰다. 이 상은 제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제 재능을 믿어주셨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복녀는 눈물을 흘렸다. 시상식이 끝나고 진아는 복녀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봤죠? 제가 해냈어요. 복녀는 진아의 손을 잡았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사들이 그 순간을 찍었다. 그 사진은 다음날 신문 일면에 실렸다. 천재 과학자와 그를 키운 할머니. 기사 제목이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감동했다. 가족의 힘, 사랑의 힘을 느꼈다. 복녀는 그 신문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웃었다. 세월이 흘렀다. 복녀는 95세에 세상을 떠났다. 평화롭게 잠들듯 떠났다. 진아는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진아는 복녀의 묘비 앞에 꽃을 놓았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복녀, 사랑하는 할머니이자 위대한 보호자. 진아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꿈 이뤄드릴게요. 더 많은 아이들 도울게요. 진아는 복녀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지원했다.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진아의 도움을 받았다. 진아는 결혼했다. 딸을 낳았다. 이름은 복희. 복녀의 복자를 땄다. 복희야, 내 증조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할머니가 없었으면 엄마도 없었어. 복희는 할머니 사진을 봤다. 할머니 예쁘다. 진아는 딸을 안았다. 그래.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이셨어. 해가 지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다. 진아는 복희를 안고 창가에 섰다. 마, 할머니가 우리 보고 웃고 계셔. 복희는 하늘을 봤다. 어디? 저기, 저 빨간 구름. 복희는 웃었다. 진짜 할머니 같아. 두 모녀는 노을을 바라봤다.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쌌다. 복녀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었다. 대를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소중한 응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